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찍고 있는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증시 금요일까지, 특히 금요일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뉴스로 나왔던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 여파인데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많은 페드 이사진들이 했던 말인데 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 토마스 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증시 투자자들, 글로벌 전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투자자들이라면 속상한 일주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특히 금요일 미국 증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3대 지수 모두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원래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금요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목요일에 파월 의장의 강성 발언, 그 여파도 있지만은 차트상 기술적으로 강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S&P 4360,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들은 급격하게 베어리시하게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의 전체 흐름은 테슬라가 증시를 살렸다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완전 내력고전, 단순한 그런 구조였다고 봅니다. 예. 사실 목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 금요일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분명하겠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럼 목요일에 파월 의장의 핵심 내용, 발언의 핵심 내용은 결국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즉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가격 안정책이 결국 통화가치 안정인데 이 발언이 핵심이죠. 네네. 그런데 이미 이 발언은 사실 파월 의장이 아니었더라도 블라드, 뉴욕 연은, 샌프란시스코 등등 많은 페드 총재나 이사진들이 계속 해왔던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여러 분들이 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연준의 제임스 블러드, 그런 분들은, 초강 매파적으로 계속 발언해 왔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파월 의장은 중심 잡을 거야. 이런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네. 파월 의장마저도 그 입술에서 0.5%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동성 회수는 빠르게 축소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발언이 직접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예.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다음 5월 4일 날 폼시에서 확실히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 투심들은 좀 비관적으로 확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4월 둘째 주에 3월 CPI, 그다음에 PPI 발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도 하루 이틀은 내렸다가 하루는 올랐다가 이렇게 좀 강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는 강약 필요 없이 무조건 이틀 동안 강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장의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가오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평소에는 조금 함축적인 말을 했거든요. 요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이런 화법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그 발언에서는 거의 직설을 화법을 했어요. 거의 뭐 사족도 안 들고 함축적인 것도 없이 그냥 직설 화법으로 우리는 0.5% 금리 인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그 다음에 유동성 회수는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다. 아마 이런 게 아주 직설적인 화법.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연준 의장이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냐,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그 폼씨가 있는 그 기간, 그 날짜와 네.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뭐 불과 한 열흘 후면은 이제 폼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이제 현실이 온 거죠. 막연한 이제 우려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열흘 앞에 온, 눈앞에 온 현실감. 이게 이제 공포스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 페드의 그 임무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째,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4월 첫째 주에 발표한 3월 실업률이 3.6%였습니다. 근데 3.6%는 지난 72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72년 실업률이 가장 낮았을 때가 3.5%였는데 무려 5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발표한 잡리스 클레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보면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18만 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었는데,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가 5만 3천 명인데 이 또한 70년 이후 최저 숫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완전 고용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 가격 안정, 즉 물가 안정을 위해 페드가 예상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일단 긴장하는 것일까요? 네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의 의도는 네.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이 수요를 억제, 이 사람들의 그 표현하면 파괴적인 수요 억제예요. 네. 수요 억제를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초강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겁 안 먹네?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부동산도 안 내려가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강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제 항상 선두에 서서 초강 매파적인 그 무드를 이끌어 왔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이분이 0.5%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저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즘에는 0.75% 올려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그때 당시에서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그 발언을 못 따라갔지만은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블러드 총재의 말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오늘 또 그 0.75%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여러 경제학자들도 나오고 월가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1%도 이번에 올려도 된다. 네. 그런 발언도 나오는데, 그래서 연준 의장은 이제 파월 의장은 0.5%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 페드와치 거기에는 0.75% 인상도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5월 4일날 폼씨에서 진짜로 0.75% 금리 인상 될 건가? 이제 이런 공포감도 이제 함께 가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일단은 고용시장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가격 안정, 물가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과
3월달 FOMC에서는 중립금리, 즉 어느 정도 금리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하는 게 중립금리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립금리가 2.4% 정도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는 이 중립금리가 2.7, 심지어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목요일 아침에 사실 그 전날 저녁에 그 테슬라의 어닝이 잘 나와갖고 테슬라가 아침에 12%까지 상승했었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증시를 완전히 그냥 끌어올렸었죠. 예. 근데 그날 목요일 아침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그 발언이 이제 두 건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디더라 무슨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아침 한 10시경에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었고 어디 무슨 행사에서 찬조 인사말이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경에 IMF 의장과 뭐 ECB 의장, 예. 그 다음에 옐렌 재무장관 이렇게 이제 G20에서 따로 만나갖고 이제 회담한 거 이렇게 두 건이 있었는데 아침 10시에 파월 의장이 그냥 어떤 모임에서 뭐 경제 포럼인가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인사말을 하는 와중에 자기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존경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폴 볼커라고 하면은 예전에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을 한 방에 때려잡았던 그 유명한 연준 의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폴 볼커를 존경한다고 하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시가. 그러다가 오후 2시경에 진짜 IMF와 ECB 총재들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초강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그냥 수직낙하 해버리는 거죠. 폴 볼커 아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폴 볼커 의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기준금리를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는데,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IMF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기준금리가 무려 미국에서 20%까지 올렸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페크가 미국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랍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4차 오일 파동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음에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는데,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다는 점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천연가스, 원자재 등등 상승하고 있는 그때와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충분히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볼커 의장을 언급을 했다면, 뭐, 기준금리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높게 올릴 수 있겠다. 이건 충분히, 증시에 반영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요일에 이제 이 시장 흐름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종목별 이 흐름을 보니까 이게 그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됐던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혼자서 다우지수 약 100포인트를 내렸다고 할 정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니면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 등등 거의 9%, 어떤 종목은 14.3%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이게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것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닝 개봉해 보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회사도 있지만은 네. 또 많은 회사에서 어닝 미스해갖고 증시가 폭락한 주식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닝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주 중에서 지금 지난 한두 달 동안 가장 강력하게 방어주 역할을 잘했던 게 유틸리티 섹터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틸리티 섹터의 대장주가 NEE예요. 회사 예.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NEE가 어닝을 발표해 보니까 어닝 미스가 나온 거예요. 아, 사실, 네, 그러면서 급하락을 했는데 방어주에서도 이게 이제 PR이 낮고 뭐 이제 자금 풍부하고 이제 경기 방어주다 해갖고 투자자들이 몰렸지만은 실제로 어닝 개봉해 보니까 어닝은 형편없는 거죠.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어주로 분류했던 그런 섹터 주식들이 한꺼번에 동조 하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준이 지금 강공 드라이브 지금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 논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둔화, 침체는 지금 각오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데 결국 경제가 그렇게 둔화 내지 침체로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주식도 내리고 있는데 방어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 수익성.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술주, 성장주, 방어주 다 내던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돈이 지금 숨을 곳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선생님 말씀대로 경기 방어주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 때 어느 정도 그 어닝이 받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sek터들을 까보니까 경기가 안 좋았고, 그런 모습이 또 어제 장 시작 전에 버라이즌이 어닝 미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예,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로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오른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동안 또 그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하락하는 데 있어서 상승했거나 하락 방어를 했던 소비재, 그 다음에 산업재, 일종의 원자재주들, 이런 종목들조차도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 거의 52주 신저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결국은 경기 하강인데, 경기 하강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편성이다. 아니면 아예 안전자산 쪽으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자재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상품 관련 주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품 자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저 회원들한테 우리 상품 자체에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만은 상품 관련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닝이 지금 잘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품 그 자체 예를 들어 갖고 골드 하면은 금 자체가 있고 네. 그 금광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금 가격의 상승보다도 금광의 상승이 더 높았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한 이틀 동안 금광주가 지금 거의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 이제는 상품 자체에다가 투자하면 했지 그 관련 주식에는 들어가지 말자. 주식은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주식의 수익이 좋느냐 안 좋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주가가 결정되는 거지만은 상품 자체는 국제 그 상품 프라이스 그 가격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지금 넷플릭스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데 어닝 미스했다 그러면 아주 완전히 급락을 해버려요. 폭락. 네. 그래서 지금 어닝에 그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테슬라는 어닝이 무지하게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회원들한테 어닝이 이렇게 테슬라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 어닝이 지나간 회사 여기에는 들어가도 되지만은 어닝 개봉이 안 된 회사에는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 그거 갖다가 하면 지뢰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품과 상품 관련주, 사실 증시가 항상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은강주가 먼저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금은 상품 시세도 연이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알코아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6% 빠졌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머터리얼주나 이런 상품 관련 주식이 먼저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상품 가격도 연이어서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증시가 이렇게 대폭 하락하면은 투자자들 마음에는 뭔 생각이 드냐면은 경기 침체, 둔화. 그러면은 상품의 수요마저도 둔화되겠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가 크게 내려가는 날은 원유 가격이 내려가요. 예. 증시 크게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예.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상품 자체는 조금 프라이스가 좀 스테이블 하거든요. 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관련 주식들은 지금 대단히 지금 크게 하향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단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서 상품의 가격, 제품의 가격이 상승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파월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상품 가격에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버리고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라면 파월 의장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상품 가격이 빠져서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그 연준에서 그 유동성 회수와 금리 인상, 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거기에 반대로 상품 가격이 그렇죠. 눌려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죠. 결국 뭐 원인은 모르더라도 그런 달러와 강세 현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에서 지금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팔고 있다. 뭐 경기 방어주고 뭐 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인데 미국에서 지금 2주 연속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자금이 출이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런 흐름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증시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 결국 증시가 별로 재미없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자금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 그래서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돈을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또 지금 연준에서 그 자산 축소, 이 결국 유동성 회수거든요. 시장에서 그 바잉 파워가 지금 자꾸 사라지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해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시장에 자금이 좀 드라이 된다 그러죠. 드라이 돼 가면은 점점 더 이제 증시에는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기야,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면, 한 달 전에 넷플릭스의 빌 레크만이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억만장자 투자가죠. 빌 레크만이 넷플릭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이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번 급락에서 40억 달러 날리고 다 팔았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이제 손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닝이 나왔는데 어닝을 보면 사실 러시아에서 구독자 수가 80만 명이 감소함으로써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구독자가 20만 명 줄어버린 게 나왔는데 사실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36%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익을 봤던 성장주들이 일제히 지금 그 여파를 맡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이익을 봤던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지금 이 3개 주식들을 보면 최근 한 달 사이, 석 달 사이, 3개월 사이 보면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암시하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넷플릭스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빅테크 중에 빵이라고 해갖고 N에 해당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35%의 폭락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가이던스에서, 예. 물론 이제 러시아 변수도 있지만은 그 가이던스에서 올해 후반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200만 명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후반에. 네. 그래서 이 고속 성장해오던 계속 성장만 해오던 이 넷플릭스가 드디어 숫자가 이제 꺾이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장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하강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그렇게 내려감으로 해갖고 증시안에 구독자와 이용자 숫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거, 뭐 SNS, 로블록스 뭐 이런 같이, 것들. 예. 네, 예. 같이 로블록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관련 모든 주식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혹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성장,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수혜를 받던 그런 주식들.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의 35% 폭락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어닝이 다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도 지금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혹시 넷플릭스처럼 지금 우리가 진짜 찰떡같이 믿고 있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혹시 성장기가 지나서 성숙기 아니면 하강기로 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감.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스닥 지수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상승미소님 그 금융 브리핑 제목도 그거잖아요. 예. 혹시 빅테크들도 내려가면 이제 끝장이다 이제 그런 걸 암시하는 건데 지금 다음 주가 진짜 증시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표적인 빅테크 5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거기에 테슬라 이렇게 6개 정도 꼽잖아요. 근데 이미 페이스북은 전분기에 이미 이거 성장세가 꺾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빼더라도 이 4개 종목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최근 배당과 자사주를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약간은 좀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마존과 구글은 아직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게 완전히 성장주인데 이들 종목은 조금이라도 어닝이 미스까지 아니어도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덜 나오면 넷플릭스처럼 강력한 하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제가 글을 계속 우리 멤버십에서는 지난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까지는 미국장에서 이 나스닥과 S&P 500 인덱스를 끌어내린 1등이 구글과 아마존이었잖아요. 네네. 구글이 마이너스, 동참하는 거죠. 구글이 마이너스 4% 이상, 아마존이 마이너스 약 3.2% 하락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 정말 혹시라도 이들 두 기업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정말 넷플릭스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도의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금요일날 그 장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 주로에는 그 빅테크의 그 어닝, 거기에 대한 상당히 그 우려감, 또 의구심, 이런 게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걱정되는 게 5월 3일과 4일에 FOMC에서 너무 강력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실 다음 주에 빅테크 어닝을 핑계로 주가가 확실하게 한번 화끈하게 하방 반응을 해준다 그러면 좀 거기에서 좀 더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해서 페드 이사진들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그런 발언들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금요일장에서 다우존스가 지금 1000포인트 지금 하락했거든요. 예. 1000포인트 넘었다가 지금 끝나기는 이제 980포인트 하락 끝나는 건데, 이게 2020년 언제, 그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틀 연속 그 장대 음봉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도 만약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아마 좀 긴장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연준이 그 빼드는 칼은, 당분간은 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증시가 대폭락해갖고,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 하드 랜딩이 온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연준이 조금 멈칫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그럼 연준의 페드 풋이 언제 나올 거냐? 예. 이거를 이제 S&P 기준으로 3,600 내지 3,800 이 정도까지 급락을 해야만 페드 풋이 나올 거다. 네, 페드가 지원 사격에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선생님 귀신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지금 현재의 최근에 제가 계속 우리 멤버십에 글을 써서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기억하시죠? 2018년 우리 방송에서 그때 12월 26일 날 우리 주식 사자 이랬을 때잖아요, 선생님. 네네. 근데 네. 그 당시에 보면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지수가 약 10% 정도 하락을 했고 12월 초에 폼씨가 금리를 더 내리면서 오토파일럿 어쩌고 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S&P 인덱스가 22%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러면 5월 초에 이런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발언을 해서 나온다 그러면 약 22% 정도 빠진다고 감안하면 S&P 500 인덱스를 보니까 3,600 정도가 딱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까지 빠지는 거 혹시는 모르니 대응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2018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그때 당시에 30년 그 모기지 금리가 5% 넘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때와 이제 정시 지수 또 비교할 때, 또 부동산 또 비교할 때, 예. 그때는 그 5%의 그 모기지 금리로 인해 갖고 부동산이 철렁하고 또 증시도 S&P가 20%를 하락했는데 예.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투자 심리가. 그래서 CNN 그 공포 지수를 보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41이더라고요. 41. 그러면은 지금 이 공포 지수만 볼 때는 증시가 아직도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닥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CNN 공포 지수가 한 15 내지 한 20 정도 가야지 증시의 바닥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 41이라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증시 바닥은 멀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준의 얼마나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이냐에 따라 갖고 CNN 공포지수가 15, 20 이때까지 내려가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8년 말씀하셨으니까 2018년 10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10월 달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2%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를 올렸고 12월 달에 또 올렸고 계속 금리를 올렸음에도 10월 초 9월 말부터 고점을 찍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으로 반응을 했어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난주 파월 의장이 나왔을 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0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와버렸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17년 말부터 양적 긴축, 대차대표 축소를 했었는데 그때 9월까지 약 4천억 달러를 줄였는데 지금 당장 5월부터 월 950억 달러를 축소하겠다고 했으니 이거 몇 달만 지나면 2018년 상황이 거의 다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인덱스 3,600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월가의 그 긍정론자들은 올해 후반기
그 6월 말, 예. 7월부터는 증시가 상승해서 연말에 대상승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비관론자들은 증시가 지금 폼시마다 지금 0.5% 내지 0.75% 이렇게 금리를 올려대고 연준이 시장에서 유동성 회수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올해 후반에도 증시는 재미없다. 올라갈 기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현재 그 증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더 딥 하잖아요. 예. 하락하면은 이제 매수. 근데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거꾸로 해야 돼요. 셀더 스파이크. 증시가 올라가면은 팔아치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지금 계속 임해야 된다. 지금 차트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월요일에도 잠시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등하면은 바로 팔고 뭐 숏을 치든지 하여튼 헤징을 하든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바이더 딥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안 통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라면 사실 2018년 얘기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채권금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9월 말 10월, 12월까지 그 당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9월 말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현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2.9% 수준인데 5월달, 6월달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하락으로 반응한다 이러면 결국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특히 2년물 금리 예. 이게 지금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그걸 지금 가장 많이 반영하는 2년물 금리잖아요. 예. 2년물 금리가 지금 연준의 그 강공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꺾인다 이러면은 진짜 그런 거를 지금 반영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보다도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스마트하거든요. 예. 항상 네. 그 투자자들 자체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있고 미국의 투자 뱅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그 흐름을 잘 보면서 주식 시장에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이미 사실 파월 의장이 목요일 날 발언을 함으로써 5월 3일 4일에 금리를 인상할 그 분위기가 이미 다 증시에는 이미 다 현실화돼 버린 거잖아요, 사실. 네네. 이미 다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특히 장기 채권 위주로 이제 지금까지 상승 모드였었는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인가 언제 그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인버트 예. 역전 잠시 됐었지만 하루 이틀인가 네. 잠시 역전돼 있었지만은 바로 이제 다시 또 그 벌어졌잖아요 지금. 예. 근데 조금 이 며칠 사이에 지금 또 다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네,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그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2년물이 더 올라가서 그렇지 신년물도 지금 떨어질 기미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하여튼 증시가 진짜 패닉 상태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제 그때부터 경제 침체를 조금씩 반영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달러와 강세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상품에 투자했던 그 많은 놈들이 어제 현금이 아니라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거기 가서 투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투기를 했던 돈들이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올릴 상황이고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상품을 팔고 결국 달러화로 바꿔서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미 달러화 강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채권금리, 앞에서 언급했던 채권금리 하락 여부, 그다음에 달러화 강세 지속 여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증시를 좀 더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 이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닝이 지나간 가치주, 이제 특히 이제 식품주 같은 게 이제 월마트, 코스코 같은 거 우리가 반드시 꼭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 거. 반드시 전기를 써야 되는 거.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런 방어주에서 어닝이 잘 나오면서 지나간 거. 그런 주식에 들어있는 것이 안전하고, 제가 볼 땐 현금 비중도 좀 크게 좀 갖고 있고, 지금은 엄청 싸게 보인다, 많이 내려갔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5월 4일 전에 지금 2월과 3월에 그 S&P 저점이 4,115였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FOMC 전에 많이 하락하면 FOMC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FOMC는 다음 주에 뭐 실적이 좀 나와서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FOMC가 나오는 그 주에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기대가 섞여 있지만은 다음 주에 빅테크들이 어닝이 잘 나와서 증시가 잠시 반등하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예. 삼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FOMC 직전까지는 아마 상당히 큰 하락 폭을 기록할 거고, FOMC에서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LMO하게 시장을 조금 달래는 톤으로 하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 일단은 큰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잠시 또 그때 이후에는 숨을 좀 돌리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숨 없이, 그러니까 쉼 없이 40분이 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코멘트 주시고 오늘도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하락장에서는 용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소형주, 여기에 어떤 희망을 걸고 무리하게 물타기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형주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가 버틸 수가 없죠. 네. 소형주는 아예 잊어버리고 초대형주에서도 테슬라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지나간 거, 이런 주식. 그 다음에 가치주, 방어주. 이게 안전하다. 네, 현금이 최고의 좋은 해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조심해야 될 주가 다음 주고, 그 다음 주 2주 연속 펼쳐지니까 일단은 조심하자. 이게 뭐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사실. 네네. 예. 네네. 그렇다고 혹시라도 또 이상한 유튜버들 봐가지고 지구가 망한다, 뭐 달러가 뭐 폭락한다,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는 믿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현금 비중을 줄였다가 주식 빠지면 속상해서 잠 못 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의 하락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누를 효과를 갖고 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에서도 뭐 증시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조짐이 있으면은 그때 또 이 기준금리 인상이 스케줄을 또 변경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증시 망할 거다, 뭐 경제 망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또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연준이 나서서 네. 다시 또 살려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봄이 있으면 여름 가을이 있고, 여름 가을이 지나면 다시 겨울 봄처럼 살렸다 죽었다 하는 게 결국 자연인 것처럼, 결국 자연 안에 인간이 하는 주식시장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니, 다만 하락할 때는 상승만 생각하고 추워 죽겠는데 반팔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긴팔도 좀 입고, 네네. 털옷도 좀 입고, 난로도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가격 안정책이죠.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막아내기 위해서
페드가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 안정책을 펼칠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죠. 일단 제가 지난 4월 초에 5월 FOMC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일단 조심하면서 상황을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